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첫날이라 좀 약간 진도를 천천히 나갔거든요. 오늘부터는 좀 이제 깊이 내용을 들어갈 겁니다. 자, 책은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우리 이제 1차 과목 민법이잖아요. 민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잠깐 생각해 보세요. 먼저 민법은 제1편 민법 총칙이 있죠. 제1편 민법 총칙이 있고 제2편 물권이 있었습니다. 다음 제3편 채권이 있었죠. 이 채권은 다시 채권 총칙과 계약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4편 친족편이 있었고 제5편 상속편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나눴는데 이 중에서 이 두 가지는 돈, 재산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재산법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이 두 가지는 보통 집안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족법 그랬죠. 여기를 가족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민법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목표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부동산 중개가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몰라도 부동산 중개 잘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이 세 군데가 시험 범위에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민법의 약 절반만 시험에 나옵니다. 총칙과 물권, 그다음 계약 이 세 가지만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민법 총칙이란 물권과 채권의 공통성을 받은 거죠. 이게 재산법이기 때문에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는 항상 재산상 법률행위 이 말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찍을 때도 여기다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 물권에서는 우리가 흔히 법대로 그러잖아요. 흔히 법대로 그러죠. 이 물권을 공부할 때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약간 유식하게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요. 물권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해 그 말이죠. 반면 계약에서는 계약은 보통 두세 명이 하잖아요. 아파트를 매매 계약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두 명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너희들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은 네 멋대로 해야 하는 거죠. 뭐 사고 팔든 자기들 마음이죠. 이걸 약간 유식하게 계약 자유원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그럼 좀 이따 이제 한 2교시쯤 볼 겁니다. 2교시쯤에 자 물권은 법에 정해진다는 거죠. 당사자 약정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물권은 대부분 강행규정이라고 좀 이따 합니다. 물권은 대부분 무슨 규정? 강행규정 그래요. 반면 계약은 자유죠.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법 조문보다 당사자 약정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계약법은 좀 이따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꼭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거든요. 일단 지금 들어봤어요. 제가 좀 이따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또 모른 척이에요. 언제 그랬지 그럽니다. 기억하세요? 강행규정, 임의규정 좀 이따 합니다. 자, 우리 민법 시간에 그러면 이런 걸 공부한다 그랬죠. 민법 시간에는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가 원인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을 공부합니다. 권리가 변동되는 걸 공부하는 거죠. 그 중에 권리 중에 우린 저기 써 있는 물권과 채권이 있죠. 이 두 가지 권리를 공부합니다. 이게 민법 시간을 공부하는 가장 큰 틀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원인이거든요. 이 원인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생기죠. 그랬을 때 이 원인 두 가지를 법률 요건이랍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책에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원인 두 가지가 법률 요건입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발생하죠. 이 결과를 법률 효과라 했죠. 법률 효과로 불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대별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또 이 두 가지를 비교해봅니다. 먼저 법률 행위란 당사자 의사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의사대로 권리가 변동되면 그걸 법률 행위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권리가 변동되면 그걸 법률 행위랍니다. 반면 법률 규정이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한 거죠.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가 변동되면 그걸 법률 규정을 했어요. 그럼 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표시를 알아야겠죠? 의사를 알려야 되니까 여기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하면 여기는 의사와 무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의사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자, 연습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토지 건물을 을과 3억에 매매했다 해보세요. 그럼 매매계약은 저기 법률행위일까요? 법률규정일까요? 법률행위죠. 갑은 팔 의사 있죠. 을도 살 의사 있잖아요. 둘 의사에 따라 원하니까 매매했죠. 이건 법률행위입니다. 둘이 원해서 했잖아요. 강제로 시킨 거 아니죠? 둘이 원했습니다. 그 다음 갑에게 X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을에게 임대차 있다 해보세요. 임대차란 돈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때 빌려주는 자를 임대인, 빌려 사용한 자를 임차인 그랬죠. 그럼 임대차는 법률행위일까요? 법률규정일까요? 또 법률행위죠. 둘이 원해서 했죠. 갑도 을에게 빌릴 의사가 있고 을도 빌릴 의사가 있잖아요. 둘이 원해서 했기 때문에 다 법률행위가 됩니다. 이번에 X를 을에게 증여했다. 증여는 공짜로 준 거죠. 그럼 증여는 법률행위예요, 규정이에요? 법률행위죠. 갑이 줄 의사가 있잖아요. 을도 받을 의사가 있죠. 둘이 의사에 따라 주고받았죠. 법률행위입니다. 누가 강제로 시켰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이번에는 갑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나 죽으면 X부동산 장남도 가져 그랬어요. 그러면 죽으면 가지라 그랬죠. 그걸 유언으로 증여한답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주는 게 증여예요. 근데 나 죽으면 가져가 유언으로 증여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그럼 X가 유증에 따라 을에게 넘어가겠죠. 그럼 유증은 법률행위일까요? 법률규정일까요? 법률행위입니다. 왜 을에게 가죠? 아버지 의사에 따라 가잖아요. 갑이 뭐라 했어요? 나 죽으면 을을 줘 그랬죠. 아버지가 을에게 주라 그랬잖아요. 의사에 따라 넘어가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그러죠?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유언이나 유증을 한 적 없어요. 유언, 유증 없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럼 이 X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누구 주란 적 없죠. 그때는 저기 시험법이 아니지만 상속법, 상속순위에서 1순위가 직계, 비속,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이게 상속이 됩니다. 상속. 그랬을 때 죽은 아버지를 피상속인이랍니다. 죽은 자를 뭐라 불러요? 피상속인. 이 5개는 땡 잡았잖아요. 이 땡 잡은 놈을 상속인 그래요. 상속자가 아니에요. 법에서는 자가 아니라 뭘 한다? 인이라 그래서요. 그럼 상속은 법률행위일까요? 법률규정일까요? 법률규정이죠. 아버지가 을에게 주란 적 없었죠. 그렇죠? 네, 사망하니까 상속법 순위에서 자식이 1순위거든요. 그 상속 규정에 따라 넘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 X가 경매 나왔다. 경매 나와서 을이 경락받았어요. 경락. 경매 받았죠. 경매는 법률행위일까요? 법률규정일까요? 그럼 규정이죠. 규정? 규정입니다. 갑이 을에게 주고 싶은 생각 있나요? 없죠? 우리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갑걸 강제로 뺏어온 거죠. 갑이 을에게 줄 생각 없잖아요. 그러죠? 을이 강제로 뺏어온 거죠. 법률 규정에 따라. 그래서 법률 규정입니다. 다음 X가 토지인데 이 토지가 국가 공공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토지를 수용했다. 수용을 공용 징수라고 합니다. 공공 목적을 해서 징수했다 그래요. 이건 법률행위일까요? 법률규정일까요? 규정이죠. 갑이 판 거 아니죠. 국가가 필요하니까 갑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뺏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법률규정입니다. 이처럼 법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다 법에 써 있습니다. 다 법조문에 있어요. 법에 써 있는 거 아니라 당사자가 원했으면 법률행위, 당사자가 무관하면 법률규정이랍니다. 그걸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 그랬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이 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나 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나와 관계 있든 관계 없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걸 대항력 있다고 표현했죠. 이게 관계없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면 채권이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원리로서 채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나랑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계없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죠. 그것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를 대항력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물권 원칙 대항력 있어요. 채권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대항력 없는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원칙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법률 요건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법률 규정은 거의 안 중요합니다. 법률 행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해요? 여기 써 있으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는 법률 규정을 중개할 수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상속, 경매, 수용 중개하는 거 아니죠. 공인중개사는 매매, 임대차, 전세권 등을 중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1장 민법 총칙에서 우리는 제3 항 법률행위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머지 다 헛소리했어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칠판을 지우고 여기 하나가 더 뭘 쓸 거거든요. 다음 주까지 쓸 거예요. 다음 주까지 쓸 거예요.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쓰는 거 포기하는 게 좋아요. 혹시 쓰시려면 노트를 이렇게 가로로 해서 이렇게 걔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보시고 다음 주에 쓰셔도 돼요. 다음 주에. 아니면 그 인터넷 강의 틀어놓고 쓰셔도 됩니다. 오후에 가셔서. 아마 오늘 쓰시려고 마음먹으면 분명히 노트가 부족해요. 여기 칠판에 다 쓰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뭘 하냐면 우리 이제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려면 이 법률 행위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다시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려면 이 법률 행위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갖춰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대강 써봤죠, 이렇게. 그걸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다 했잖아요. 오늘 또 하고 다음 주에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지우고 이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려면 이 법률행위는 먼저 성립 요건과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다 지우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지금부터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려면 법률행위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리고 효력 요건까지 갖춰야 됩니다. 그 이야기 엄청 많아요, 이제. 그럼 일단 먼저 법률행위가 성립해야겠죠.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립 요건을 갖춰야 돼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매매계약이죠.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다. 매매는 둘이 원해서 했잖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입니다. 이런 게 성립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가 있어야겠죠.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매도인은 매매를 통해서 돈 받는 게 주 목적이겠죠. 그럼 매수인은 매매를 통해서 이 물건, 소유권 취득이 주 목적이겠죠. 그 다음 그 목적을 상대방에게 알리려면 의사표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법률행위는 앞글자 따 세웠죠. 우리가 당 모가지에서 당 모구 세 가지가 있으면 일단 성립합니다. 그럼 성립한 걸 전제로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요. 효력 요건을 유효 요건 그랬죠.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주의하실 게 성립해야만 효력은 넘어옵니다. 성립도 안 했다면 효력 요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불성립하였거나 또는 법률행위가 부존재한다. 그럼 성립도 안 했으니까 효력 여부를 따질 여지가 없습니다. 성립해야만 따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당사자는 먼저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 능력이 먼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사람으로